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할 과정은 바로 적중 예상 문제집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원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이제 문항수가 상당히 많죠? 657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32시간에 이거를 만약에 다 한다 쳐도 32시간을 잡아도 이게 거의 한 20문제씩은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커리큘럼 상으로는 그보다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뭐 더 많은 문제를 한 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어렵고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절감해서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문항수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여기 이제 좀 주제별로 꼭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좀 선별해서 그 문제들 중심으로 해설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주제에 관련된 거를 그 압축된 문제에서 해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고, 그러고도 이제 혼자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질문,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질문해 주시면 성실껏 또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요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우리 이제 기본서 있었잖아요. 기본서 문제들 다 들어와 있어요. 기본서 문제들 다 다시 넣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본서를 그 단원 문제를 풀어드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또 그만큼 또 다 들어왔고 또 기출 변형 문제들도 또 좀 있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들. 근데 이제 다만 기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5개년 시험은 웬만히 다 우리가 문제들 봤기 때문에 그 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출문제 과정에서 미처 못 다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문제 구성은 그렇다는 것 뿐이고 참고하시라는 거지 뭐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문제가 어떤 시기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주제이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부터 시간도 없는데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행정과 행정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그래도 기분상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1번 문제 보니까 행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행정은 정부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행위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 그랬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거버먼트라고 했었어요. 그쵸? 거버먼트 시대라고 했었는데, 이제 거버넌스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거버먼트, 시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치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통치의 시기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거버넌스 시대로 넘어왔어요. 이게 특히 1990년대 이후 그때부터 이제 거버넌스의 개념이 점점 얘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방적 통치에서 이제는 협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행위가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은 사회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하고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재원의 확보와 사용에 있어서 국회 통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행정국가 현상이 도드라진다 손 치더라도 아무런 견제 없이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혹은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 능률성, 책임성 등이 있고 수단적 가치로 정의, 형평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런 거 봤었던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행정 이념이다, 행정 가치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둘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가 이제 본질적 가치가 있었고요. 본질적 가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단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 본질적 가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익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게 있었고요. 자유와 평등 같은 거를 꼽아볼 수 있어요. 자유와 평등, 이 평등은 형평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가치들은 본질적 가치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웬만한 건 다 수단적 가치가 또 많아요. 개수로는. 예, 그래서 수단적 가치다 그랬을 때는 뭐 경제성, 능률성, 그 다음에 효과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예, 효과성 이런 것들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능률성하고 대비해서 민주성, 합법성, 뭐 투명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투명성 이런 거 등등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능률성과 다른 각도에서 반대로 가외성 같은 걸 꼽아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여기다가 무슨 이제 신뢰성이라든가 신뢰성 뭐 내지는 사회자본이죠.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합리성 같은 거, 합리성 같은 것도 얘기했었고 뭐 그래요. 그죠? 뭐 책임성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많아요. 뭐 열거하자면.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많은 것들이 수단적 가치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의 능률성 같은 거나 책임성을 꼽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단적 가치 정의 형평성을 들었는데 반대로 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 4번이 쉽게 답으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답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1번 문제라서 한번 또 선택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과 좁은 의미의 행정의 개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자, 여기서 이제 행정의 개념이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는요.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정부에서만 벌어지는 거. 행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되는 거고, 광의의 개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기업 경영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즉 이제 요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즉 다시 말해서 협의의 개념에서는 여기에 이제 행정부 내로 국한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되니까 공행정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광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 공행정 플러스 사행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공행정과 사행정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넓은 개념으로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넓은 의미가 맞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최근 행정의 개념에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 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죠? 거버넌스 개념은 이제 정부도 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민간이 시장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 그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장과 더불어 시민사회까지도 같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뭐 맞는 얘기고,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이다.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그리고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알겠죠? 뭐 이렇게 접근했었던 때가 있었죠. 공사행정 이론론, 뭐 정치행정 이원론 이러면서 처음에 행정학이 출발할 때도 이렇게 시작은 됐는데, 지금 거버넌스 시대라면서. 거버넌스는요, 재정치화예요. 시민사회가 들어오잖아요. 재정치화.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개념에서 이게 분리가 된다. 행정과 정치가 분리된다. 이것은 올바른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행정과 경영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활동은 유사하죠.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관리, 관료제에 대한 관리,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 점에서 충분히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4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지선다는 뭐 준비하시는 분들 있나요? 국회직 같은 거, 그죠? 국회직의 일부 뭐 이제 행정학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직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 행정사? 뭐 이런 거. 요즘엔 이제 오지선다는 많이 있진 않아요. 아무튼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서울시가 원래 오지선다 했잖아요. 이제 그랬던 것이 또 벌써 몇 년 지났고, 오지선다는 잘 있진 않은데, 같이 좀 섞여 있더라도, 이런 건 기출문제를 수록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봐두세요. 오지선다가 더 어려운 거죠? 오지선다가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사지선다 중심이지만 한번 그렇게 걸러내 보시고요.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너뛸 때 2번, 3번 중에서 저 설명 듣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도 설명 듣고 싶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셔도 되고 강의할 때 포스트잇 같은 걸 여기다 붙여놓으면 그 문제도 설명해 드릴게요. 건너갈 때 건너가지 않고 설명해 주세요. 뭐 미리 한번 풀어보고 이런 건 꼭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그 포함해서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가다가 중간에 막 멈추셔도 됩니다.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행정수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그랬습니다. 행정수요. 이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보면 행정수요는 시민들이 수요자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수요는 행정의 고객인 일반 국민의 요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은 공공선택론 같은 그런 분야의 학자들이 보통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행정 수요와 그러한 수요의 충족을 위한 행정활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뭐 당연히 있잖아요. 행정 수요가 있는데, 이걸 충족시켜줘야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행정 수요를 열심히 충족시켜줘야 만족감이 있어서 그 세력의 재집권을 뭐 이렇게 거들어줄 수 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런데 불만이 쌓이면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의 이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행정 수요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주목하게 되고요. 행정은 환경의 변동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정성이라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긴 한데, 환경이 변하면, 안정성이 다 흔들리더라도 행정 서비스도 그에 맞춰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살아가는데, 1960년도에 했던 행정 서비스가 지금까지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환경 변화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하고 실효성도 생기는 거고 만족감도 더 가져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정성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에 잘 따라 추종을 해줘야 됩니다. 3번이 당연히 답이고요. 현대국가 행정수요는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부에만 있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인 행정수요의 특징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행정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행정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행정이란 현상은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항상 있어 왔겠죠. 그렇죠? 역사가 훨씬 더 길겠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별도의 학문화를 한 것은 얼마 안 된다. 130여 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문화가 된 게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또 학문적으로 아예 안 다뤘으냐? 그것도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기존엔 정치학의 이론 혹은 법학의 이론으로 다뤘다. 법학도 사실은 정치학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서 어찌됐거나 뭐 법학도 역사 아주 깊진 않지만, 그나저나 그런 식으로도 다뤄져 왔던 것이지,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행정학이라는 이름 자체는 13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행정학은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수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라 철학과 같은 것처럼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죠. 그죠? 본질적인 얘기보다는 응용적이고요. 현실 적합성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철학적인 것은 좀 안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게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막 시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정학과 같은 요 영역은 사회과학 응용학문으로서 실천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접학문의 많은 이론을 활용하는 범학문적 성격이 있는 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문의 영역도 많이 침범하죠.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론과 제도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의 보편성이고요. 행정의 보편성 그러면 행정학 이론 중에서 뭐가 떠올라요? 이걸 추구했던 연구의 그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비교행정학이에요. 비교행정학. 비교행정학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놔야 되죠. 비교행정학은 미국 행정학자들이 막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물론 행정학 대부분 다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이들이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혹은 뭐 러시아 정도? 이런 나라들이 주도권을 가진 국가였고, 국제사에서 미국이 이제 부각된 건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자기네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이제 기회로 뭘 삼았냐면 소련과 같은 당시 이제 러시아가 변한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하고 대척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가 중심에 서고 다른 나라들의 리더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악이야. 이런 이제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장난 반, 진단 반 뭐 이렇게 나타난 멸공?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멸공. 이런 게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보다도 선악이야. 공산주의는 악. 자유주의는 선. 이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 논쟁을 못하게 만드는 게 멸공 이런 단어예요. 그런 점에서는 좀 비판할 여지도 있죠. 멸공을 자꾸 주장하면 상대편이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린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뭐 공산주의를 지금 선호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공산주의가 많이 다 실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애시당초에 미국이 이렇게 세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는 그때는 공산주의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아무튼 선악의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은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 편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제 원조 이런 거를 통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네? 지금도 미국과 중국이 그런 걸로 경쟁해요. 국제사회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별로 신경 못 쓰는 나라들한테 경제적 지원 엄청 해주고 자기네 편으로 만들거든요. 그런 활동을 미국도 한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서 패권을 늘린 건데 이제 그렇게 원조를 해주고 이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해 라는 것을 또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이거였죠. 그죠? 잘 안 됐다. 어디는 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왜 그렇지? 왜 차이가 나지? 하다가 비교행정학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 비교행정학이 그 차이를 존중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야,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다면 이론화를 이게 어디에선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비교행정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는 비교행정학은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보면서 차이를 없앨 수 있는 보편적 학문으로 가자. 행정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행정학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향해서 연구한 게 비교행정론이다. 요거 하나만큼 놓치지 말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배경까지 한번 비교행정학 복습을 쭉 해봤어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보다가 봐도 비교행정학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나온 김에 배경까지 좀 말씀드려봤고요. 자, 2번은 뭐 맞는 얘기긴 한 겁니다. 그리고 3번 가치 중립적 태도는 요거는 이제 누가 강조를 했냐면은 과학성을 강조했던 사이먼 같은 학자. 그죠? 이런 사람 딱 떠올려야 되는데 가치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과학적 연구를 해서 처방성, 기술성을 도모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막 섞어놨네요.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방성이나 기술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과학적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에 부합하는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쪽에 초점 맞추려는 연구 경향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행정학자가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대하는 거예요. 대할 때 야, 학자는 자기의 관점을 투영하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좀 보자. 이게 과학성을 추구한 사이먼이고 와일더는 야,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건데? 공부해가지고 이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학자도.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자도 관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 방향이 좋은 방향이야 라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관점을 좀 인정해 주자.
라고 하는 게 왈도죠. 그 차이인 겁니다. 그 차이고, 사이먼은 이제 그거를 기술성을 좀 비판했기 때문에 기술성까지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그건 현실에 있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해야 될 일이지 왜 그걸 학자가 하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프랙티스에 불과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왈도는 그렇지 않고 이건 아트야 아트라고 규정해야 돼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 용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방성, 기술성이 들어가면 이건 가치지향성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이 답이 됐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라는 문제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 차이고요. 이거를 비유해드리면 여러분 한국사 공부할 때 왜 랑케하고 크로체? 카? 이런 사람들 막 비교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랑케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랑케의 입장은 이게 사이먼하고 비슷하지.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 이것만이 역사학자가 다뤄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크로체라는 학자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왈도랑 비슷해. 그 사람은. 왈도랑 비슷해서 야 이거는 우리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야 돼. 뭐 이런 거고요. 그걸 카가 이제 절충한 거잖아요. 절충한 거잖아요. 그죠? 과거와 현재 뭐 끊임없는 대화야 막 이러면서 절충을 한 거고 그걸 이제 중요한 관점으로 보지만은 어쨌건 그 시각이 학자들 간에 나눠지잖아요. 역사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학에서도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왈도는 행정학 기술성을 어떻게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과 처방을 중시하는 태도 이렇게 봤다. 그 학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현상을 해결할까 여기까지 신경 써야 그게 행정학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8번 지나갑니다.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떤 거예요? 보편성과 특수성. 예, 요거와 관련해서 비교 행정학. 요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던 일을 거기 알려주고 있어요. 자, 10번으로 바로 지나갈게요. 이제 행정과 정치, 경영에 대한 비교입니다. 앞서서도 뭐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거니까 같이 한번 보는데 정치는 가치지향적이고 행정은 가치중립적이다. 이건 어때요?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치가 가치지향적, 행정 가치중립적이죠. 상대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정치 자체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이 방향이 옳지 않냐라는 가치 판단을 내려주는 과정이고 그 행정은 결정된 걸 그대로 이행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좀비 같은. 그죠? 이행만 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에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아까 우리 행정학 안에서 또 보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냐, 가치 지향적이어야 되냐, 그리고 지도끼리 싸우잖아. 안에서 보면 또 그래요. 그렇긴 한데 정치에 비교했을 때 어떠냐? 요 질문이니까 정치에 비교하면 가치 중립적이지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문보장을 받는 대가로 뭘 포기해야 돼요? 정당 가입도 못하고 그죠? SNS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SNS를 한다면 지극히 사적인 내용만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보여준다? 뭐 이런 정도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뭐 그런데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댓글을 남긴다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강요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책 견해가 있고 당연히 시민으로서 좋고 싫고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판단도 하는 건데 그거를 드러내지는 못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드러내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게 돼 있고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문제가 되죠. 아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체부인가? 그쪽에 어떤 그 관료가 막 자기 블로그 쓰고 뭐 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다가 결국에는 징계받았거든요. 정책 중립 위반이라고. 근데 그러고 잘리고 자기도 그만두고 나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법원에서는 그 사람의 입장을 또 옹호해주는 판단이 내려지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야. 그렇게 되고 나면. 그잖아요. 자기가 복귀해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조직에서 인정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아쉽지만 공무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런 거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걸 샤우팅하고 싶다. 그럼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인을 해야지. 이해돼요? 그걸로 여기 접근하시면 돼.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더 가치 지향적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치가 정책 결정 과정이죠. 예, 그리고 행정은
이제 정책의 집행 과정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뭐, 둘을 비교한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행정에서는 정책 결정에도 영향력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올 수도 있죠. 둘의 관계는 정무관과 행정관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요. 상권 분립에 따라 정치 행정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간다. 그렇진 않아요. 실질적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의 논리상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이 각각 권력을 3분의 1씩 쪼개 갖는 거와 같아요. 그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과거에는 입법부가 힘이 셌었고, 대공황 이후에는 행정국가가 등장해서 행정부가 더 힘이 세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실질적으로는 우열이 약간 좀 나눠집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쭉 지나가도 될까요? 여기 뭐 안 어려우니까. 15번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에 정치랑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경영하고 비교해보는데,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한다. 뭐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요.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기업은 고객을 분류하고 차별합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 가게 컨셉에 안 맞으면 여기 40대 이상은 캠핑장인데 여기 캠핑장인데 여기 못 와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잖아요. 애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 안 맞아요. 여기 노키즈 존이에요. 이런 거 하잖아요. 고객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정부는 그런 거의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되고,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된다 그랬는데요. 행정조직의 구성원은 신분 보장이 되죠. 근데 민간 조직의 구성원은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분 보장이. 다만 노동법이 있어서 자기 과오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자르거나 이런 걸 못하게 막아놓긴 했어. 그러긴 하지만 그것을 신분보장이라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서로의 계약관계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건데 일부 정부가 공적으로 개입해 주기는 해. 왜냐면 노동자가 더 약자니까. 개입해 주긴 하지만은 정도 것이죠. 정도 것이지 공무원만큼의 신분보장해 주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조가 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행정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리성이 강조된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리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관리성이라고 하는 말은 행정의 특성인 건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과 구분된 행정의 속성이라고 그랬거든. 거기가 함정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근데 이거는 경영도 이렇게 하잖아요. 4번은. 경영도 똑같은 거지. 이게 차이가 아니에요. 그게 답이 된 이유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틀렸다가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말 할 수는 있는 건데 경영하고의 공통점이지 차이점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경제 관련된 거. 여기에 따라서 행정부의 위상도 달라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그래 왔잖아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16번입니다.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이 시장의 원리랑은 좀 구분해서 왔었는데 가면 갈수록 시장의 원리대로 야,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자꾸 이제 행정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실제 이렇게 도입을 하기도 하죠.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중에 어느 정부가 그런 거를 또 하기가 수월합니까?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더 수월해요. 사실은.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정부에 자꾸 이런 걸 요구하는데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서비스를 공짜로 막 주다 보면은 그게 공짜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용되는 경향이 있죠. 그죠?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거를 받을 필요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은 남용되거든요. 남용된다. 예를 들어서 등본 같은 거를 뗄 때도 수수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건 일종의 서비스 제공료인데 서비스 제공료는 사실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주잖아,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또 운영비도 주는데 수수료를 따로 받을 이유가 사실은 없을 수 있죠. 근데 수수료 왜 따로 또 받냐?
왜냐면은요,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행정 수요를 그만큼 늘어나게 한 장본인이고, 남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불필요한데 막 띄워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안 받았잖아요? 등본을 한 100개 떼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0개를 어디다가, 아니, 내가 필요하다는데 왜 안 떼어줘? 이러면 어떻게 해? 낭비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기억나요? 정보공개 청구제도 있죠? 정보공개 청구제도 이용할 때 무료예요? 유료예요? 유료잖아요. 그거 돈 벌자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취지는 아닌 거고, 남용할까봐. 그러면 행정 인력이 붙어서 그 사람 정보 계속 주느라고 그 일에 매달려야 돼. 다른 일 못하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 수요,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누진세에 비해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때요?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 이게 누진세보다 클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수익자 부담이 되는 거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서비스의 상품화 경향이라고 표현해요. 상품화 경향. 그러니까 상품화 경향이 높은 것은 공익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런 겁니다. 돈 없는 사람이 이용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누진세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매우 큰 거죠. 낼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내라. 능주의거든요. 누진세가. 그죠? 근데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응익주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은 확실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정을 강하게 유발한다. 그랬는데 조세정이 일반 세금에서 조세정이 일어나는 거고 수익자 부담에서 조세정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내가 뭐 서비스나 물건을 사는 개념인데 그럼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냥 세금에서도 간접세는 저항이 별로 없잖아요. 물건 살 때 새우깡 사 먹을 때 그럴 때요. 여러분들 세금 내요 안 내요? 내요. 그잖아요. 세금을 내요.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물건 살 때 다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다 내는데 그 세금 낼 때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내잖아. 그러잖아요. 요즘에 새우깡이 얼마야? 1,500원? 뭐 이렇게 하나? 편의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과자 한 봉지에 1,500원? 90g짜리 뭐 이런 거 80g? 90g? 이런 거. 그런데 1,500원 한다. 그럼 1,500원 다 과자값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세금 낸다고 생각해. 근데 그 중에 10%는 세금이다. 이거 아닙니까? 저항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 이런 거 하면 저항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진세 이런 건 저항하죠. 왜 국가가 뭔데 내 주머니에서 자꾸 털어가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일반 세금에 비해서 조세정 강하게 유발한다 틀렸다 그랬고 비용 편익 분석이 곤란하게 되어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수익자 부담으로 가면 분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공원 같은 거 막 무상으로 공원 만들잖아요. 이거 정책 효과가 있는 거냐?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힘들어. 비용 편익을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치의 가치를 느끼는지 잘 모르겠거든. 시장의 가격이 매겨주면 얼마나치의 가치를 느끼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가격이 없으면 파악을 못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안 돼서 뭐로 많이 넘어가요?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비용 효과 분석. 그래서 사람들 행복하게 해준 거 맞아? 이렇게. 삶의 질이 올라간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설명 다 됐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도 한번 볼게요.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또 한번 봅니다. 정부의 기획 기능이 있대요.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능이다. 뭐 그렇겠네. 규제 기능은 법령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생활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대체로 뭐 일률적으로 제한을 하겠죠. 예외가 있겠지만. 예외를 두긴 하겠지만 국가가 법령을 만들면 누구나 다 그 법령에 종속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단 적용하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부 기능상 정책 결정 또는 정책 집행 위주의 부처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정을 하는 부처도 있고 집행을 하는 부처도 있다. 이 말은 뭐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결정을 내리는 부처, 집행을 하는 부처. 주로는 집행이 행정의 역할이긴 하지만 결정을 내려주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데들 있잖아요. 기재부 같은데, 그죠? 기재부. 예타를 한다. 그건 뭐예요? 집행하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거잖아.
그건 돼, 그건 안 돼.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교차 기능 조직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다른 부처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아요? 많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시키는 일 그냥 집행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요,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어. 부들은 결정의 영역도 있고, 집행의 영역도 있는데, 청 있죠, 청. 청은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청은. 그렇잖아요? 청은. 네. 그런 점도 차이예요. 그런 것도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조작 및 지원 기능은 정부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다 그랬는데, 아니, 조장하고 지원하는 건 직접 하는 거지 뭐. 그죠? 네, 그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요, 조장하고 지원한다는 얘기는, 뭐랄까, 자원 배분에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직접 대놓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준다거나, 뭐 이럴 때 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으로 갑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인데,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봤었냐면은, 큰 정부, 작은 정부, 18번, 네. 이렇게 봤었죠.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 역사를 우리가 좀 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입법국가라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입법국가. 입법국가 때에는, 이때는 어때요? 입법국가 시기에는 입법부의 위상이 행정부보다 훨씬 더 큽니다. 행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작은 정부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작은 정부였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행정국가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어떻게 가냐면, 이때는 이제 큰 정부로 전환이 됐던 것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신행정 국가가 나타나죠. 신자유주의, 신행정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는 다시 이제 작은 정부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보다는 좀 커. 예, 원래 작은 정부로까지 돌아가지 못했지만 절충적인 이제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부 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며 무절제한 정부 팽창에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작은 정부론자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공무원 좀 그만 뽑아라. 공무원 감축해라. 국회의원 수 줄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수 줄여라는 조금 이상하긴 하다. 작은 정부로 가자면 행정부를 줄이는 거니까 아무튼 뭐 공무원 수 줄여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줄여라. 정부 예산 줄여라. 정부 예산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뭐 이런 거. 그죠? 국민들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는 다 작은 정부론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큰 정부론자들은 거꾸로 얘기할걸요? 아니, 아직도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행정 서비스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뭔가 해줘야지, 복지를 늘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큰 정부론자 아니겠습니까?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그렇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론에 보면은 모든 국민이 다 작은 정부론자인 것처럼 보여. 왜? 우리나라는 언론 지형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정부론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서 언론만 놓고 보면은 그것만이 정답이고 공무원수가 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진 않다. 관점에 따라서 그거는 달리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다. 산업화 국가, 발전행정, 케인스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은 작은 정부의 논리와 대조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산업화를 정부가 주도해서 산업화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알겠죠? 정부 주도로 산업화를 하고, 발전행정을 꾀하고, 케인스 학파의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큰 정부죠. 큰 정부 쪽에 해당이 되고, 작은 정부는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표현이다. 뭐, 그렇죠? 뭐, 상대적인 표현일 수 있는 것이고,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조된다. 이렇게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것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4번을 보니까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처방이란 정부의 어떠한 부분적 확대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측면을 축소해야 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요. 어디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지, 그죠? 어디 늘리는 것 자체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지. 어딘가는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다른 부분은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융통성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4번이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거대 정부 현상이다. 행정국가가 거대 정부 현상이다. 어때요? 맞아요? 예, 행정국가라는 건 거대 정부죠. 큰 정부로 전환된 겁니다.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보다, 입법부 사법부보다 행정부보다 크다. 형식 논리로는 상권 분립이 철저해야 되니까, 다 균등한 힘을 갖는 것처럼 포장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부의 힘이 훨씬 더 세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대통령 중심의 나라 아닙니까? 그잖아요?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거를 반대할 거냐 찬성할 거냐의 논란으로 가는 거지. 이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걸 끝까지 막지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나?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 무수한 반대를 뚫고 행정수도 이전을 하겠다. 해요, 안 해요? 하잖아,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안 된다고 생각한 국민이 70%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되게 압도적이었어. 그거는 반반도 아니야. 하면 안 된다가 70%가 넘었지만 하잖아. 어떻게든 하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맘먹으면 합니다. 나중에 평가는 나중에 맡기는 거지. 나중에 미래에 맡기는 거고.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계속 적이었나 보다. 여대야수였나 보구나.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는요. 입법부조차도 여당 의원이 더 많아서 계속 힘이 셌던 것 같아. 기억해보면. 거의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또 이제 그게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걸 다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게 물론 꺾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중점 사업이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어. 어떻게든. 이게 행정부가 힘이 세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꼭 해야 될 몇 개의 역점 사업이 있으면 그건 합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가 못 막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국가 현상의 증거라고 볼 수 있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집행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리고 정치 행정 이원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그 결정에까지도 관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죠. 자,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있고 22번 한번 가볼게요. 신자유주의 정부 이념의 관리수단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건 이제 신행정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신자유주의 시대죠. 신자유주의 시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시장 실패가 있었고, 시장 실패와 그 다음에 이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정부 실패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계기가.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계기는 그렇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 실패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 유발자가 됐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거예요. 정부 실패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정부로 돌아가는 거고요.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한다. 이거 맞는 거죠. 기업가적 정부가 그런 얘기잖아요. 관료들도 제발 기업가처럼 좀 사고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개방형 임명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간 경제 주체들이 하는 것처럼 경쟁의 원리를 이 행정 조직에도 막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케인스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 중시 거시경제 정책을 강조함으로 공급 측면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한다. 어렵죠,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경제학적인 얘기가 들어서 어려운데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행정국가 때거든요. 행정국가 때가 뭐냐면은 케인스식의 복지국가. 뭐 케인스가 복지국가를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요. 그게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경제학적인 얘기긴 하지만 수요를 건드리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정부론자들은요, 공급이 우선이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왜 그런지까지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니까 간단히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끼지 않고도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거기 노동자들도 많이 고용되고 이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많이 할 거고 그러면은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 공장이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공급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봐요, 그냥. 수요에 별로 집중을 안 했어. 그런데 케인스는 이 불경기를요, 뭐로 봤냐면은 이게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러니까 공급 능력만 좋아진다고 수요의 능력이 자동으로 따라간다고 본 기존의 경장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수요를 중심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당시에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를 돌이켜 보면 절약의 역설이라는 거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경기가 되니까 합리적인 경제인들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불경기니까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지 소비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돼서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경제가 더 마비되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스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거봐, 공급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수요를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가 끼어들어서 정부가 돈을 막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수요 이론이라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대충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냥. 예. 작은 정보론자들은 공급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면 자꾸 잔소리하게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니까 공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부가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가 끼어들어서 불경기 때는 돈을 풀고 호경기 때는 돈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입하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부의 민간 부분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규제하는 민영화들은 강조합니다. 답 3번 잘 찾았죠? 왜냐면 케인스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쪽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신행정 국가로 오면 그때는 이제 민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3번이 답이었고, 그 다음에 큰 정보론과 작은 정보론을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작은 정보론은 민영화의 확대를 주장하지만 또 다른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가 뭐냐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입법국가 시절에서 대공황으로 치고 행정국가라고 신행정국가로 넘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봐야죠. 여기 행정국가 때는 뭐였냐면은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그렇죠? 네, 정치행정 이론론이야. 왜요? 뭐 때문에? 이때랑 딱 어울리는 게 통치기능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도 막 티격태격하죠? 티격태격 하긴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때는요 타일정치화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제 사실은 뭐가 끼냐면 세이원론 이게 사이먼이지. 그리고 세일원론 이런 게 껴있지. 학문적으로 보면 행정학에서. 맞아요? 이러다가 다시 이원론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전에는 이게 이원론이 있었고 정치행정으로 놓고 보면 이게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놓고 보면 요 흐름에 대입해 보면 딱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처음에 시작은 이원론이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일원론으로 갔었지. 여기 대공황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사이먼이 등장해서 야 그거 뭐 학문적이지 않아 이러고서 다시 이원론 했는데 왈도가 등장해서 아니야 그러고서 이원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정부 실패가 너무 도드라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신행정국가로 가는데 이때 다시 이원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탈정치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재정치화가 나타나죠. 다시 이원론이야. 재정치화. 이게 바로 이제 거버넌스 시대 얘기가 되는 거죠. 거버넌스. 거버넌스 시대가 되면 재정치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해야 된다는 주장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랬고 작은 정보로는 정부의 개입이 초래하는 대표적 정부 실패 사례로 정부 실패 사례입니다. 독점으로 발생한 X 비효율성을 제시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큰 정보론자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이제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거 하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요. 큰 정보론자라고 그랬잖아요. 4번에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요, 비용과 편익이 괴리되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시장에다 맡겼는데 비용과 편익이 괴리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요거는 있잖아요. 오히려 정부가 많이 개입할 때 비용과 편익이 괴리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일 수 없어요, 이게. 시장에다 맡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편익만큼 또, 그죠? 편익만큼 돈을 쓰려고 하고 이러는 거는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면 돈은 돈대로 쓰는데 편익이 안 나타날 수가 있지. 정부가 대신 돈을 써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지 시장 실패의 원인인 게 아니야. 이 말이 나오면 비용과 편익이 괴리돼요. 이 말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지 이게 정부 실패 요인이지 시장 실패 요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말만 빼면은 맥락이 맞잖아요. 그 말만 빼면. 근데 그게 시장 실패 원인을 거기다가 끼워 넣은 게 그게 사례가 안 맞아. 네, 그렇게 보셔야 돼.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됐습니다. 조금 난도가 올라가 버렸네요. 그죠? 그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진보주의, 보수주의 요거는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세요.